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지난번에 멜팅 템퍼처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그 유용성에 대해서 더 몇 가지를 보고 2장을 끝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Elastic Modulus라는 게 있어요. 혹은 다른 말로 Young's Modulus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배우는 건 7장이 되겠는데 기호로는 E라고 이 책에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 Young's Modulus 할 때는 어떤 책엔 대문자 Y로도 표현해요. 이 공식을 보게 되면은 이 공식을 보게 되면은요. F가 로드입니다. 하중이에요. 그래서 F를 단면적,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을 7장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100kg 사람이 어디에 올라섰다 했을 때 바닥의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는 다를 거예요. 그죠? 스케이트 날 위에 서 있을 때하고 그냥 둥근 원판 위에 서 있을 때하고는 같은 100kg라도 스트레스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학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갖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이 스트레스, 나중에 배우게 되면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여기가 Elastic Modulus라는 것은 이제 탄성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탄성이라는 것은 응력이 제거됐을 때, 힘이 제거됐을 때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탄성이에요. 변형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탄성에 쓸 수 있는 식인데 이쪽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해서 스트레스라고 하고 역률 곱하기 이쪽 초기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잡아당기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그래서 초기 길이분의 그 변형된 길이를 스트레인이라고 불러서 입실론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레스는 역률 곱하기 스트레인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사이에는 응력을 가했을 때 재료가 늘어나거나 응축하는데 줄어드는데 거기에 비례상수가 Elastic Constant가 되겠어요. Elastic Modulus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 길이가 L0인 재료를 단면적이 A0인데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델타 L만큼 늘어난다면 L0분의 델타 L에다가 이 재료의 Elastic Modulus를 곱해주면은 바로 스트레스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만큼의 거꾸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가하면 이만큼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Young's Modulus 혹은 Elastic Modulus는 그때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서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 했을 때 그때 포스 커브에서는 1차 미분이고 에너지 커브에서는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니까 포스를 여기 그 우물이죠. R0 근방에서의 커베이처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커베이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커베이처가 완만하고 여긴 커베이처가 깊죠. 그러니까 곡률 반경으로 치면 곡률 반경이 작고 곡률 반경이 여기가 큽니다. 이랬을 때 어떤 것이 Elastic Modulus가 크냐 하면 이런 것이 크다는 거죠. 이 값이 이 값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미분한 것이 큰 것이 이 Young's Modulus 혹은 Elastic Modulus가 큰 재료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력이 비슷하다고 할 때 이게 인력 부분인데요. 인력은 아래 뭐 보통 뭐 그 정전기력에선 제곱분의 1이지만 그것도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력이 크다. 그래서 이게 뾰족해지면은 인력이 크면 이게 뾰족해지겠죠. 지수가 커지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뜯기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뾰족한 재료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재료가 이런 재료 포텐셜 에너지 커브 이런 모양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늘어나는 재료다. 그러니까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이게 크기 때문에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이게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이게 크기 때문에 스트레인이 작다. 즉 응력을 같이 가해도 잘 안 늘어나는 재료다. 멜팅 템퍼러처가 높은 재료가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것도 연관이 되겠죠. 그죠? 멜팅 템퍼러처가 높은 곳은 이 바인딩 에너지가 크죠.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런 재료는 결과적으로 결합력이 강하니까 결합력이 강하면 스프링 컨스탄트도 강할 거고 그런 걸 잡아당기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다 연관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멜팅 템퍼러처하고도 다 관계가 되는데 멜팅 템퍼러처가 크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멜팅 템퍼러처가 크다는 얘기는 이 바인딩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니까 이게 깊다는 얘기죠. 이거에 비해서 이게 멜팅 템퍼러처가 크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게 커지면 이쪽에 암의 그 지수
지수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가 더 뾰족해지니까 이런 재료가 탄성 개수도 크게 된다.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다. 융점이 높으면 결합이 강하고 결합이 강하면 탄성 개수도 크게 된다 하는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볼 게 이 thermal expan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 팽창이에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응력을 가해가지고 밖에서 힘을 줘서 재료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혹은 거꾸로 하면 줄어들겠죠. 늘어나는 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주고도 우리가 재료에다 열을 가하면 재료가 늘어나겠죠. 재료가 열을 가하면 늘어나는 거 몰라요? 늘어나죠. 자,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뭐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금속이나 이런 것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철로 기찻길을 보면은 그 이음매에다가 약간의 유격을 둬요. 왜? 그걸 겨울에 딱 붙여놓으면 여름에 이게 늘어나서 틀어진다고요. 그래서 팽창을 다 계산을 해서 기찻길의 그 철로와 철로의 이음매는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열 팽창을 여름에 기온차가 나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열 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혹은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하는데 이 열 팽창 계수 알파라고 보통 씁니다. 이건 선형 열 팽창 계수예요.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예요. 이게 부피 팽창률도 있어요. 근데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거 우리가 보겠다 해서 이제 선형 열 팽창 계수를 봤을 때 알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늘어난 길이 아까 이거 어디서 봤죠? L0분의 델타 L 스트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초기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는 열 팽창 계수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위 알겠죠? 이게 단위가 뭘까요? L0분의 델타 L 초기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단위가 뭐죠? 단위 없죠? 그럼 이쪽도 단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이쪽 단위가 뭡니까? 온도죠. 그러면 알파의 단위 알겠죠, 이제. 단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 온도분의 1이에요. 온도분의 1. 온도분의 어떤 수치예요. 대개 열 팽창 개수는 선형 열 팽창 개수는 10의 마이너스 5승 6승 대입니다. 대부분의 재료가 1도를 올리면은 초기 길이에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6승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10만 분의 1 크게는 해서 100만 분의 1 정도까지 재료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값이. 자, 그러면 이 열 팽창 개수라는 것도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이 열 팽창 개수라는 걸 가만 보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 커브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 커브는 위치 에너지 커브예요. 그러면 두 개가 정정기역으로 다가왔을 때 어느 선에서 안정하게 머물러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 팽창 개수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요. 열 팽창 개수는 이 커브의 대칭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대칭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우물에서의 대칭성인데 지금 보통 이 R의 N승, 청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R이 2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10의 8, R의 8승 막 이렇게 돼요. 레나존스 포텐셜의 경우는 10의 12승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10의 2승이거든요. 그럼 양쪽 팔이 틀리죠. 그래서 이 모양이 합성해서 나오죠. 그 얘기는 이쪽으로 R에 대해서 올라가는 함수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펑퍼짐하게 가겠죠. 그러면 이 커브의 중심, 이게 에너지 축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이퀄 에너지인데 에너지 축을 따라서 가면은 이게 중심선을 쭉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벌어지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R0였으니까 R0부터 자꾸 플러스 쪽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위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것이 열 팽창 개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다음 걸 보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 커브인데 실제로는 여기와 이 R0에 해당하는데 원자가 지금 두 개가 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열을 가해봐요. 그 재료에다 열을 가하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원자는 열 에너지를 주변에서 받아서 바이브레이션을 하죠. 열진동을 해요. 전혀 0도 K다. 온도가 없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중심이 딱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놈들이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바이브레이션 할 때 보면 바이브레이션 한다는 것은 바이브레이션할 에너지가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에너지 축이니까 그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T1일 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죠? T2일 때 온도를 자꾸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밑에서 점점 올라가는데 이퀄 에너지가 어딘가를 보세요. 이 점에서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니까 이퀄 에너지가 여기하고 여기가 에너지가 같죠. 여기하고 여기가 에너지가 같죠. 여기하고 여기 에너지 같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같은 점의 길이가 퍼져나가고 있죠. 커지죠, 점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설명할 때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멈춰 있던 게 이 온도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을 하나를 고정되어 있다고 볼 때 여기서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X축으로만 보니까 지금 선형 팽창 계수하고 관계되니까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움직일 때 그 중간 부분이 그 우리가 민 포지션 얘기했죠. 그 중심점이.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간점이 될 거예요. 온도를 더 올려주면 이 점과 이 점의 중간점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이죠? 온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중간점이 R0부터 바깥쪽으로 멀어나가고 있죠. 멀어지고 있죠. 바로 그것이 열팽창 개수죠. 왜 그러냐면 중심 간의 거리가 온도가 올라갈 때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까. 팽창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 포물선이 만약에 좌우가 대칭이 된다면 중심점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칭에서 얼만큼 벗어나느냐가 결국 이 재료가 열팽창 개수가 크냐 작으냐를 결정해주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대칭성으로부터 이 열팽창 개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요거의 암은 아까 아래 뭐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할 때는 이제 정전기력 했으니까 아래 제곱분의 1이고 이것은 뭐 아래 몇 승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그 지수가 이런 두 개의 지수 함수를 봤을 때 지수가 크게 차이가 나면 비대칭성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뒤에 나오지만 미리 한다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이건 지금 바인딩 에너지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바인딩 에너지가 작은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바인딩 에너지가 작은 재료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미니멈점이.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리면. 여기가 바인딩 에너지가 작을 테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 때 이렇게 된 거하고 이런 재료하고 열팽창 개수가 어떤 게 커 보여요? 어떤 게 온도에 민감할까요? 벌어지는 각도가. 아무래도 이게 펑퍼짐한 게 더 조금 온도가 갈 때 잘 퍼지겠죠. 위쪽에서 노는 재료가.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바인딩 에너지가 큰 재료하고 작은 재료를 비교하면 큰 재료는 아까도 말했지만 탄성 개수도 크니까 잘 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결합이 강하죠. 그럼 열을 가해도 어떻겠어요? 잘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융점이 낮은 재료들은 어때요? 결합력도 약하고 열을 가하면 잘 늘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와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로 해석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죠. 그래서 융점이 낮은 재료보다 융점이 큰 재료가 더 열팽창 개수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우리가 아이오닉 본딩, 메탈릭 본딩, 코밸런트 본딩에서 다 융점과 반딩의 관계를 봤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만 어떤 반딩에서 그 열팽창 개수가 크고 작은지를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런 힌트들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열에 대한 재료의 열에 대한 특성은 나중에 17장 가서 공부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와요. 서멀 익스펜션에 대한 게 다시 나와요. 열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7장 가면 2학기 때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보면은요. 우리가 초기에 L0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열을 가하면 늘어났단 말이에요. L로. L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요게 델타 L이죠. 아까 요 식 어디서 봤어요? 요걸 요로 넘기면 L0분의 델타 L이 되죠. L-L0가 델타 L이니까. 아까 L0분의 L 델타 L을 앞에 식에서 가면 요거라고 그랬어요. 입실론. 스트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그럼 스트레인은 알파 델타 T자. 요 식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재료의 온도 차이를 가해주면 일반적으로 늘어날 텐데 축소하는 재료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징어 구우면 쪼그라듭니다. 자, 대부분의 재료들은 온도를 가하면 늘어나요. 그러면
온도를 가했을 때 이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스트레인이 생기는데 만약에 재료가 원상으로 가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온도를 가했어요. 그럼 늘어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재료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 늘어난 길이만큼을 다시 눌러줘야지 원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힘을 줘야지만 원상으로 가게 할 수 있죠. 얼만큼의 힘을 주면 되느냐, 스트레스를 주면 되느냐죠. 힘보다는 얼만큼의 스트레스를 가면 원상으로 돌아가느냐. 요만큼 스트레인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는 아까 그 일라스틱 모듈러스 곱하기 스트레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재료에다가 역률 2를 곱해주면은 바로 우리가 가해준 스트레스가 되죠. 그러니까 저만큼을 거꾸로 힘을 줘야지만 원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재료가 자유롭게 팽창을 하게 하면 이만큼 늘어날 텐데 만약에 얘는 늘어나고 싶은데 밖에 어떤 제한이 있어가지고 못 늘어나게 막고 있다 하면은 거꾸로 이 재료는 어떤 상태예요? 그만큼으로 벽으로부터 눌림을 받고 있는 상태죠. 못 늘어나게. 이게 자유로웠다면 저 입실로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L0분의 델타 L만큼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딱딱한 벽이 만약에 못 늘어나게 이걸 막고 있다. 이 재료는 늘어나고 싶은데 그러면 거꾸로 눌러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만큼의 스트레스로 눌러주고 있느냐? 이만큼의 스트레스로 눌러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태. 못 늘어나게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한번 이런 반지가 있잖아요. 동그란 반지. 동그란 반지를 열을 가하면 동그란 반지를 열을 가해요. 반지를 열을 가해. 동그란 반지 있잖아요. 링. 흰색 분필이. 자, 이런 동그란 반지가 있습니다. 자, 요걸 열을 가하면 팽창하겠죠. 그러면 손에 낄 때 더 헐거워질까요? 빡빡해질까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요 다이아미터가 주냐 느냐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을 가하면 반지에다 열을 가했어. 손에다 끼면 뜨거워서 못 끼겠지만 그 상태로 식으면 다시 원상태로 가니까 자 뜨거운 반지를 끼울 수 있다. 그럼 지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예? 어떻게?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늘어납니다. 실제로 저거를 생각하면 이게 잘라가지고 길이를 해서 폈다가 다시 모았다고 생각하면 재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죠. 실제적으로는 늘어나요. 반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보고. 자, 우리가 실생활에 그러면 이 열 팽창이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늘어나고 싶은데 못 늘어나게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이제 끓는 물을 갖다가 유리컵에 붓지 말라고 그러죠. 왜? 유리컵이 깨지니까. 그래서 끓는 물을 유리에다 갑자기 부으면 깨지는 거 알죠? 일반 유리 소다 라임 글래스는 깨집니다. 특수 유리 아니고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깨져요. 유리가 깨지는 거 알죠? 일부러 가서 해보진 말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유리의 특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일반 유리에 열팽창 개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도 C. 아까 그랬죠? 1도당에 얼마. 5승, 6승 오더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끓는 물을 부었으니까 100도 차이라고 합시다. 델타 T가. 그러면 아까 알파 곱하기 이게 여기다 이게 온도차니까 온도차를 곱해주면은 스트레인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생기죠. 100도 차이에서.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초기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에 2 곱하기 1000분의 1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초기 길이에. 델타 L이. 자, 그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 유리의 영스 모듈러스, 그러니까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3 곱하기 10의 6승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예요. 이 PSI라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의 단위인데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라고 불러요. 이 영국식 단위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제 저런 거에 대한 것은 7장에서 배우게 돼요. 일단 이 정도가 역률이다. 그러니까 일라스틱 모듈러스다 하면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는 6000 psi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만큼을 늘어나려고 할 거를 만약에 못 늘어나게 누른다면은 6000 psi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6000 psi라는 압력을 가하면 원상을 유지하는 거죠. 늘어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글래스의 파괴 강도죠. strength of니까 저기 typical glass가 얼마에서 깨지냐면 5000 psi에서 깨져요. 그런데 지금 얘가 6000까지 걸렸으면 5000밖에 못 견디니까 얘는 깨져야 되죠.
근데 왜 깨지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죠. 뜨거운 물을 안에다가 딱 이렇게 붓는 순간 안은 뜨겁죠. 유리의 안쪽. 근데 유리는 열 전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열이 잘 안 통하는 재료예요. 유리는. 그러니까 이쪽이 뜨거워도 금세 열 전달이 잘 안 돼요. 유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뜨거운 물 딱 보면 밖은 몰라요. 열 전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밖은 그냥 경직돼 있는데 안은 어때요? 늘어나고 싶죠. 안은 뜨거우니까 늘어나야 되죠. 열팽창 개수만. 근데 밖은 못 늘어나게 쥐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늘어나고 싶은 거를 쥐어서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깨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사실은 조금 과장을 하는 수치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한테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리가 깨질 수 있다. 사실 유리가 깨진 건 어떤 플로우들이 많이 있어서 깨지는데 자, 그래서 이거 대충 보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이런 열 충격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다. 유리컵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이렉스나 뭐 다른 유리는 열에 강한 유리컵을 쓰죠.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어도 괜찮아요. 파이렉스 같은 거. 그래서 일반 그냥 아주 그 싼 유리가 있죠. 소다라인 글래스는 이런 위험도 있다. 지금 이것도 조금 한 예예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빌드업 되는가. 그래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면 재료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여기에는 열팽창 개수가 다른 재료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구조물에는. 그럼 어디는 늘어나고 싶고 어떤 벽은 막 작고 있고 이런 콘크리트 같은 거는 열팽창 개수가 작거든요. 반면에 메탈 쪽은 열팽창 개수가 커요. 그러니까 뭐 금속은 늘어나고 싶은데 누르면 이게 막 휘겠죠.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같은 반도체 칩도 보면은 거기에 그 세라믹 재료도 있고 금속 재료도 있고 파리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온도가 여러분이 연산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막 온도 올라가는 거 알죠? 막 100도, 200도 올라가니까 식히고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들도 다 열팽창을 하죠.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조그마니까 열팽창을 하는데 서로 팽창하는 정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 왔다 또 컴퓨터를 안 쓸 때는 다시 식죠. 또 뜨거워졌죠. 다시 식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런 데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파괴도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7장에 가서 이제 17장에서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하고 반딩하고 연관해서 열팽창 개수하고 그 일라스틱 마듈러스를 보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팽창 개수가 어떻게 되겠냐? 온도가 올라가면 생각해봐요. 똑같은 커브에서 원래 이런 재료인데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아까도 그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에서도 봤지만 이런 커브 모양으로 될 거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죠?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하죠. 그러면 이 비대칭성이라는 것도 아까 봤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거는 비대칭성이 더 커지니까 열팽창 개수가 온도의 함수라는 걸 알겠죠. 어때요? 열팽창 개수를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 어떤 재료를 갖다 상온에서 열팽창 개수를 재는 거하고 300도에서 재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높은 온도에서 재면 더 열팽창 개수가 크게 나와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멀라이트라든가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든가 매그네슘 옥사이드에 보면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열팽창 개수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서도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열팽창 개수가 그냥 하나의 상수로 나온 게 아니라 온도 구간을 줍니다. 어떤 범위에서 그 핸드북 같은데 테이블을 보면 재료마다 열팽창 개수가 나오는데 어떤 온도 범위에서 얼마고 그 범위를 넘으면 또 얼마고 이렇게 나눠서 줄 때가 많아요. 왜?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측정 범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역률도 마찬가지죠. 역률도 요 커베이처이기 때문에 커베이처도 깊을 때가 크고 여기가 작아지니까 그 아까 말한 일라스틱 머듈러스하고 영스 머듈러스하고 혼용해서 막 쓰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라스틱 머듈러스도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일라스틱 머듈러스는 작아지는 쪽으로 가죠. 열팽창 개수는 큰 쪽으로 가고 이 커베이처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여기 보면 이런 매그네슘 옥사이드가 앞에 있었는데 줄어들고 있고 카파라든가 알루미늄 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 아이언, 철의 경우에 아이언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다른 것들하고. 여기서도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근데 갑자기 점프를 했다 줄어들죠. 이것은 이제 의문을 가질 텐데 이제 3장에서 배우게 되는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3장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같은 철인데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 912도에서 이 912도 이하에서는 페라이트라고 하는 알파철. 그 구조는 결정 구조는 BCC인데 바리센타드 큐빅에 페라이트가 안정하다가 912도가 넘어가면 감마 페라이트로 구조가 바뀝니다. 같은 화학 조성은 철인데 구조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하고 그래파이트 알죠? 같은 카본이죠. 근데 다이아몬드의 구조와 그래파이트의 구조는 다르고 여러분이 이미 알겠지만 다이아몬드는 sp3 하이브리드 반딩을 하고 그래파이트는 흑연 sp2를 결합을 해요. 그런데 두 개가 다 같은 카본이에요. 우리가 이걸 폴리모르피즘 동질 다상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물질의 상이 다르다. 그래서 동질 다상 폴리모르피즘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구리나 알루미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만 여기서 뭐가 바뀌었죠? 구조가 바뀌니까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구조가 바뀌면 모든 특성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라스틱 모듈러스도 한번 점프를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 같은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영역에서는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감소하더라.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해석하고 맞는다 하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2주 정도를 거쳐서 이제 2장의 마지막 서머리가 왔는데 2장에서는 재료의 이제 결합에 대해서, 즉 반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반딩을 보면 이제 재료는 세라믹, 메탈, 팔리머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세라믹은 아이오닉이나 코밸런트 반딩을 한다고 그랬고, 메탈은 메탈릭 반딩, 팔리머는 코밸런트. 알죠? 인트라 체인에서는 코밸런트 반딩을 갖고 인터 체인에서는 세컨더리 반딩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융점도 크고 그 일라스틱 모듈러스도 크고 그 대신 열팽창 개수는 작고 결합이 강하니까 잘 안 늘어나죠. 온도가 가도. 그다음에 메탈은 다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팔리머는 주로 이 특성이 코밸런트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체인이 떨어지는 세컨더리 반딩에 의해서 특성이 좌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세컨더리 반딩이 다미네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융점 TM이 돼야 되는데 융점도 낮고 T라고 써 있는 TM 융점도 낮고 일라스틱 모듈러스 작고 그 대신 잘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열팽창 개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팽창 개수도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표준 시간도 있고 표준 무게도 있고 표준 길이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같은 게 있죠. 여러분이 뭐 30cm 자 갖고 정확하게 측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자가 열팽창을 하잖아요. 재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시베리아에 철도 건설을 한다고 합시다. 무슨 건설회사가. 그 쇠를 여기서 잘라가서 이제 공수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잘라갔는데 우리하고 거기하고 온도차가 많이 나잖아요. 시베리아하고. 추운 지방에서 하면 누가 납품 비례했나요? 띄어 먹었나? 재료? 가니까 다 계산해서 재단해서 잘라갖고 왔는데 뭐 몇백 킬로 철도를 연결하다 보니까 몇백 미터가 모자라. 왜 그래? 열팽창 개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자를 재보니까 맞아. 여기 있는 자가 갖고 가서 거기서 재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점점 정교한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표준 시간도 정확해야 되고 표준 자, 길이, 표준 랭스죠. 그 다음에 뭐 표준 웨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대전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소 같은 데는 그 표준에 대해서 갖고 있어. 뭐 시계도 세시움 그 시계를 쓰고 해서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그 터멀 익스펜션에 아주 전혀 그 뭐죠? 그런 거를 받지 않는 그런 예를 들면 터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제로인 자 같은 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건 유니버설한 룰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건 정확하죠. 열팽창에 상관없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카운파지 15장에서도 배우겠지만 뭐 그거 아니더라도요. 열팽창이 문제가 되면 열팽창 개수가 큰 재료와 혹은 네거티브 열팽창 개수를 갖는 재료를 만약에 찾아서 합성을 한다면 우리가 잘하면 열팽창을 재료로 만들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열팽창이 쓰이는 부분이
그 웨일 부분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 도식화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굉장히 온도가 높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아주 그때도 얘기했지만 훅스로우, 그러니까 탄성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적용되는 분도 R0 근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특성이 R0 근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좀 이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장을 한 거죠. exaggerate해서 이런 쪽에서 보여주겠지만 실제로는 그 웨일 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주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바뀌는데도 열팽창 개수가 10의 마이너스 6승, 5승, 어떤 건 7승 하지만 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올라갔을 때 여기로 틀어지는 게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R0분의 델타 L이 100만 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거의 대칭이죠. 100만 분의 1 눈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지만 그 조그만 차이가 큰 일을 생기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2장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가장 1학기 때 중요한 챕터가 2장, 3장, 10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또 3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처음 들어요. 그 화학 2를 배운 사람들은 여기 결정 구조를 좀 배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선택한 사람은 결정 구조를 좀 배웠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아마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그래서 3장은 뭐냐? Structure of Metals and Ceramics. 4장은 폴리머의 구조입니다. 팔리머. 아까 재료가 세 가지 주로 대별해서 세라믹, 메탈, 팔리머인데 팔리머의 구조는 따로 4장에서 취급을 해요. 이 책에서. 근데 우리는 아마 3장 다음에 5장으로 건너뛰게 됐는데 뛸 겁니다. 그래서 메탈과 세라믹에 대한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발전을 보면은 1장에서 소개를 했고 2장에서 결국 원자 하나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원자 주위에 전자가 어떻게 있는 걸 본 다음에 그런 원자끼리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를 봤죠. 그래서 뭐 아이오닉 번딩, 메탈릭 번딩 이런 걸 봤는데 3장은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원자들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 3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1몰이면 아보가드로수니까 10의 23승계만큼이 모여서 고체를 이루죠.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고체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들이 어떻게 그 고체를 수많은 원자들이 어떻게 그 결합을 해서 고체를 이루는가를 보는 겁니다. 3장은. 이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드디어 관심 있는 고체 덩어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뭘 보냐? 원자가 규칙성을 가지고 결합하고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전부 결정 구조예요. 그래서 원자가 여기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붙거든요. 이 어떤 결정 형태를 갖고 원자들이 어떤 재료들이 어떤 결정 형태를 갖는가를 공부하는 게 이 챕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떻게 원자들이 서로 assemble 모여서 고체 구조를 이루냐. 그 다음에 메탈의 구조와 세라믹의 구조는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이것들이 density, 비중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구조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에 따라서 물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 챕터를 통해서 공부한다는 얘기고요. Reading and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과목을 이 챕터를 공부하면서 이제 따라올 거. 따로 이런 것을 공부하는구나 하면서 좀 머릿속에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해를 하고 할 것들이 뭐냐면 레티스가 뭐고 유니트 셀이 뭐냐. 이 챕터는 특히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용어들. 전문 용어들. 그래서 여러분이 구조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여기 보면 레티스도 처음 들을 거고 유니트 셀도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탈 스트럭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면 뭐 SC는 심플 큐빅인데 BCC 조금 전에 봤죠. 철에서 BCC, FCC, HCP 이런 구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크리스탈, 세라믹은 대개 아이오닉 반딩을 하니까 이게 금속의 구조라면 세라믹의 구조. 그 다음에 밀러 브라베이 레디스라는 인디시스라는 게 있어요. 밀러 브라베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우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Seven Crystal System, X-ray Diffraction 이런 것들을 3장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거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내가 어딜 배우고 지금 지나가고 있나
그래서 이 워드에 충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출발은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메탈의 구조와 세라믹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탈 구조는 메탈릭 반딩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왜 메탈을 먼저 출발을 하느냐? 그리고 이 메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탈은 일단 댄스 패킹을 하려고 하죠. 이건 특징이에요. 메탈의 특징. 메탈은 그때도 말했지만 디렉셔널 반딩이 아니기 때문에 넌 디렉셔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막 붙으면 되니까 메탈은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댄스해요. 반대로 코밸런트 반딩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에만 원자가 오기 때문에 성겨요, 원자들이. 그래서 가벼울 수가 있어요, 덴시티가. 그 다음에 이 메탈을 공부하는 이유는 메탈은 하나의 원자, 하나의 원소로 구성이 됐죠. 구리 그러면 다 구리죠. 사이즈도 똑같은 그 당구공 같은 그런 것들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가장 간단해요.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알로잉. 합금은 거기다 다른 첨가 금속 물질을 집어넣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이지만 기본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반경이 같은 하나의 원소로 그 금속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금속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고요. 여기 metallic bonding is not directional이고요. 그 다음에 뭐 nearest neighbor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저게 뭔가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공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기준이 아주 굉장히 뭡니까? 그 이온 결합, 나중에 세라믹 결합에서도 이것이 모태가 돼요. 호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다른 재료가 오면서 원소가 들어오면서 다른 구조를 형성해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금속의 구조를 잘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용어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레티스라는 용어가 나왔고 아까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레티스 포인트가 있고 유니트 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레티스와 유니트 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잘 이해하면 레티스와 유니트 셀이라는 거에 정의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요거부터 봅시다. 레티스 포인트라는 건 뭐냐? Positions in the structure which are identical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아까 무수히 많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그 결정 구조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주변에 원자들이 쭉 배열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거리 가서 보면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그 자리로 나를 옮겨 놓은 다음에 눈을 떠보면 내가 옮겨왔는지 안 옮겨왔는지 모르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주변 환경이 똑같아서. 규칙적으로 원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상상을 할 때 과수원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쫙 심어 놓은데 가서 딱 어느 자리에 있다가 그 나무 심어 놓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단짝 들어서 딴 나무 심어 놓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 포인트를 레티스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의 원자의 배열 상태가 똑같은 자리들입니다. 레티스 포인트가. 그러면 레티스는 뭐냐? 그런 레티스 포인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3차원의 이런 공간이라고 할까요? 3dimensional array, 3차원의 그런 점들의 집합을 레티스라고 불러요. 레티스 포인트들로 구성된 3차원의 집합을 레티스라고 불러요. 자, 적어도 레티스 포인트가 어떤 고체 속에서 주위 환경이 주변의 모습이 아이덴티컬하다. 아주 똑같은 자리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니트 셀은 그럼 뭐냐? 유니트 셀은 좀 보기를 스크롤로 바꿉시다. 밑에 유니트 셀은 정의가요. Smallest and convenient repeat unit in the lattice예요. Smallest 빨간 글씨로 써 있죠. Convenient 작되 가장 작아야 되지만 기본 단위로 하지만 편리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작으면서 불편하면 안 돼요. 작으면서 편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머리에 잘 넣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아, 저 말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하는데 이것들이 원자라고 해요. 어떤 금속의 구조예요. 이것들이 하나의 원소로 돼 있다면 하나의 원자겠죠. 그러니까 사이즈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건 직육면체인가 정육면체인가 정육면체를 그려놓은 건데 주사위라고 합시다. 저 원자들이 주사위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갖다 주사위를 계속 반복해서 3차원으로 쌓아봐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런 모양이 상상이 되죠. 그죠? 자, 그때 그러면 이런 점들이 뭐냐? 레티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을 할 때 이게 옆으로 계속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을 요걸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요걸 여기로 옮겼어요. 요게 딱 옮겨요. 그럼 여러분이 옮긴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주변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자, 그게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레티스 포인트라고 그랬죠. 아이덴티컬한 서라운딩을 갖고 있는 환경의 포인트들이 레티스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자, 요 점이에요. 나는 요 점을 보고 있어요. 중간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는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잠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데 여기 중간점이 여기 오게끔 갖다 놨어요. 눈을 떴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역시 모르죠. 자, 그럼 여기도 레티스 포인트가 돼야 안 돼요. 주변 환경이 똑같잖아요. 자, 어디나 레티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아무 데나 보세요. 아무 데나 되면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죠. 이 레티스가 이거 여러분이 눈치채게 못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레티스 포인트로 요걸 레티스 포인트로 잡았을 때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요만큼 옮겨오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없던 자리에 여기 오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하려면 얼만큼 와야 돼요? 이만큼의 길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레티스 트랜지션 벡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레티스와 레티스 포인트를 연결하는 벡터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레티스 포인트가 되려면 아까 여기가 레티스 포인트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요만큼의 트랜슬레이션이 생기죠. 최소한의. 만약에 요거보다 작게 여기 있고 여기가 레티스 포인트 이걸 반만 움직이면 바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이 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게 X축 방향으로의 미니멈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예요. 레티스를 트랜슬레이션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벡터예요. 그러면 요 점을 레티스 포인트로 잡으면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역시 이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만큼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지만 두 레티스 포인트 간에는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만큼의 길이가 최소한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기도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뭐 여기 아무데나 레티스 포인트들이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런 데를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디가 편리해요? 레티스 포인트로 잡기에. 이 점이 편리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통 레티스 포인트로 잡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레티스 포인트라는 것은 스트럭처 안에서 아주 아이덴티컬한 주위 환경이 똑같은 점들을 가리키고 그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레티스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위에 그럼 이런 데가 다 레티스 포인트가 되고 이런 것을 다 해놓은 것들이 레티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트 셀이라는 건 뭐냐? 그 중에서 최소한의 컨비니언트한 어떤 작은 단위가 유니트 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게 쫙 있을 때 이게 레티스 포인트들이 계속 이런 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작은 게 뭐예요? 바로 이 작은 주사위죠. 이것이 유니트 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니트 셀의 특징은 뭐냐? 이 유니트 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으면 전체 구조가 나오는 거죠. 전체 구조를 대표하는 구조예요. 어딜 가나 이 모양이 있어요. 알겠죠? 저 멀리 가서 봐도 이 모양이 있죠.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저 밑에 가도 이 모양이 있죠. 어딜 가도 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대표하는 가장 작으면서도 편리한 셀이에요. 편리하다는 뜻은 여기서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나옵니다.
잘 정의를 이해해야 돼요. 자, 레티스 알았죠? 레티스 포인트 알았죠? 그 다음에 유닛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레티스 포인트와 레티스 포인트를 잇는 것은 전부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돼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여기 있는 원자도 이쪽 방향으로 n배의 이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 최소한의 이쪽 벡터를 A라고 하면 그거에 n배 A만큼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Y라고 하면 Y배 가면 되고 이쪽 방향이 Z라면 Z배 가면 되니까 n배 A 더하기 뭐 n배 A 더하기 n배 B 더하기 L배 C 하면 유니트 벡터들이 A, B, C니까 세 변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딘가에 있겠죠, 점이. 그 점에도 레티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기초 벡터만큼 꼭 있어요.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라는 것은 여기하고 레티스 포인트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정수배 가면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 그 용어를 배운 다음에 구조에 들어가기로 합시다. 아까 보면 금속에는 4가지 구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쉬운 구조.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주사위를 뭉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플 큐빅이라고 그래요. 큐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큐빅 게임 할 때도 봤지만 정육면체를 우리가 큐빅이라고 그러죠. 심플, 당연하죠. 프리미티브라는 말도 써요. 심플 큐빅 하다는 것은 가장 간단한, 그죠? 간단한 큐빅이다 하는 구조가 이 구조예요. 특징이 뭐예요? 주사위에 8개의 코너가 있죠. 8개의 코너에 원자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선 하드 스피어 모델로 이걸 그려놨기 때문에 원자가 딱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구공처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원자 하나의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이 주사위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아주 어려워요.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여기 있죠. 원자 번호로 주기율표에서 84번 폴로니움이라는 금속이에요. 폴로니움.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리고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는 관심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폴로니움이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금속도 아니고 그리고 주기율표 상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 구조를 갖는 금속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재료 자체도 원소 자체도 관심이 없고 하지만 왜 나오냐? 가장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심플 큐빅 구조라고 하고요. SC라고 쓰고 혹은 프리미티브라는 건 굉장히 원초적이라는 뜻이니까 프리미티브 큐빅이라는 말도 써요.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할 게 많은데요. 우선 보면 여기 이제 이 주사위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그린 거. 이걸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너무 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8개 주사위를 그려놓고 중심에 있는 원자 하나를 요거를 따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구조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대신 여기선 복잡하니까 원자를 이렇게 다 한 것처럼 안 그려놓고 그냥 상징적으로 레티스 포인트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게 많이 생겨요. 요 원자를 봤을 때 요 원자에서 다 규칙성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원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자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써서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그려 있죠. 이게 동서남북에다가 위아래 해서 6개가 있죠. 그리고 이 하나의 요 거리는 뭐죠? 바로 ER이죠. ER. 반경의 2배. 맞아요? 자, 이렇게 가장 근접한 원자를 우리가 부를 때 nearest neighbor, number of nearest neighbor atom은 6예요. number of nearest atoms, 가장 가까운 근접 원자라고 하는데 근접 원자의 숫자는 6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coordination numbe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coordination number는 무슨 뜻이냐? 어떤 원자, 결정 구조 내에서 어떤 원자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데 몇 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원자가. 그걸 우리가 coordination number라고 불러요. 이건 용어니까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혹은 nearest neighbor atoms라고 그래요. nearest neighbor. 가장 이웃하는 원자들 숫자가 몇 개냐? 다 6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nearest neighbor하고 coordination number가 6인데 또 공부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second nearest neighbor가 있겠죠. second nearest neighbor는 거리가 얼마고 그 거리에는 몇 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third는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공간에서, 구조에서.
그럼 이런 구조를 도대체 왜 배우냐 하는 거죠. 메탈에는 지금 심플 큐빅, 무슨 BCC,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헥사고널 크로스 팩트 스트럭처 이런 것들인데 왜 배우냐? 신기하게도 같은 결정 구조를 갖는 다른 원소들로 하더라도 결정 구조를 같은 구조를 갖는 재료들은 물성이 비슷한 특성들이 많이 나와요. 결정학적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런 결정 구조를 갖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게 무슨 구조인지를 알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면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에도 그렇죠. 저 100번대 넘어가면은 합성한 원소들이 나와요. 인위적으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가 나오듯이 우리가 여러 물질을 섞을 수가 있잖아요. 결합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재료.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아,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뭐 나중에 보면 압전 특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지적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특성이 나오는데 특정한 결정 구조에서만 나와요. 그런 게. 그럼 우리가 만든 재료가 이해를 해서 아, 이런 구조에서만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만든 재료를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안 나오면 아, 여기는 이런 특성이 없겠구나. 혹은 거꾸로 어떤 새로운 걸 내가 합성해서 봤더니 이런 구조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런 특성이 있겠구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같은 구조를 갖는 재료들은 특성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죠. 여러 가지 특성에서. 자, 그래서 first nearest neighbor가 몇 개고 second nearest neighbor가 몇 개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걸 주사위를 그렸을 때 이 원자를 하나 보면은요. 이 유니트 셀에 원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유니트 셀이라고 배웠죠. 주사위. 안에 원자가 몇 개가 있어요? 8개? 아니죠. 이 사과 하나가 실제적으로 이 주사위를 그려놓으면 주사위 안에 차지하는 부피는 8분의 1쪽이죠. 그런데 코너가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으니까 8분의 1쪽 곱하기 8은 1개예요. 자, 그래서 심플 큐빅에는 한 그 유니트 셀 안에 레티스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레티스 포인트 하나마다 원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원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알아요. 이 길이가 2R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주사위의 부피가 얼마인지 나오죠. 2R의 3승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 결과적으로 다 합치면 이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뭐예요? 3분의 4 파이 R3승이죠. 계산 가능하면 그러면 공간 안에 몇 프로를 채우는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 그것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알겠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구조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면 이거는 여기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2장에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배웠으면 이런 커브들이거든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가 여기라고 하면 그 두 번째 가까운 거리는 예를 들면 거기서 좀 떨어진 거잖아요. 하얀색 분필이 여기 있네.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지금 저기 원자를 중심에서 하나서 봤을 때 저 빨간 원자 저쪽에 그려놓은 거 거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장 가까운 거리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얼마인지. 이게 아까 2R이라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원자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럼 6개가 있어요. 이게 이 바인딩 에너지가 우리가 E0라고 하면 6개만큼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는 루트 2배의 거리에 뭐 몇 개가 있겠죠. 8개라고 합시다. 그럼 루트 2배의 거리니까 2R에 루트 2배 하면 이 정도 되죠.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8개라고 합시다. 두 번째가. 그럼 8개가 있다 하면 8개 곱하기 이건 입실론 제로가 아니죠. 여기 뭐 2완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리에 또 몇 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도 몇 개가 있겠죠. 쭉 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다. 이 원자를 하나 저 구조 안에서 뜯어내려면 뜯어내서 무한대로 보내려면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6개, 이거 8개, 요 에너지 몇 개 몇 개에서 다 더해주면 그만큼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요것도 나중에 이런 개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나중에 한번 나올 때 설명할 거예요. 표면 에너지를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지만 여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지금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화학 2에서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가서 집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했던 A 삼성, 한 변의 길이를 보통 A라고 하는데 큐빅이니까 A 3승분의 요거의 반이죠. R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계산을 많이 해볼 텐데 중요한 것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요 반경과 요 A와의 관계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R이 A라는 게 금세 나오죠.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먼저 관계식을.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거를 알면은 암만 복잡한 구조에서도 틀리지 않아요. 뭐냐면 원자가 서로 어디서 닿아 있는가를 봐야 돼요. 원자가 닿아 있다는 얘기는 중심과 중심이 스트레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형 원자를 어디서 하든 간에 중심 간의 거리는 원자 두 개의 반경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잡한 구조가 나오더라도 원자들이 어디서 닿아 있는가를 알고 그거 닿았으면 그 닿아 있는 중심 간의 거리는 이쪽의 원자 반경과 이쪽 원자 반경의 합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밖에 이 유니트 셀의 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어디서 닿아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면 계속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토믹 패킹 팩터라고 그래요. 아토믹 패킹 팩터. 패킹은 쌓여져 있다는 거니까 아토믹 패킹 팩터. 얼만큼 충진율이라고 하는데 원자 충진율. 부피 안에 얼만큼 있느냐면 0.52만큼 차요. 이거 계산해보면 0.52. 52%만 차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그 주사위에다 빨간 그림 봤을 때 굉장히 꽉 차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빈 공간이 반이에요. 48%가 빈 공간이죠. 52%가 원자가 있고.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공간은 또 어디 쓰이냐. 이런 공간들을 다 알아야 돼요. 어디가 큰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의 사이즈는 얼마고. 왜?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다른 원소들이, 조그만 원소들이 확산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디 있으며 사이즈는 얼마며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구조가 가장 간단한 심플 큐빅인데 이렇게 배울 게 많네요. 여기 아까 배웠던 한 유니트 셀에는 한 개의 원자가 있다. 그 다음에 충진율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자, 조금 복잡한 걸로 하나 더 가보면 아마 시간적으로 오늘 바디 센터드 큐빅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나 이런 터미널로지 배우게 되면 꼭 가서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생소하니까. 자,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심 입방체라고 그래요. 채심 입방체. 우리나라 말로. 큐빅이라는 것은 입방체를 얘기하고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직각이죠. 그래서 주사위는 맞아요. 똑같이 주사위인데 아까는 코너에만 원자가 있었죠. 그런데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채심에. 아까하고 다른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원소들이 이런 게 있냐. 크롬, 메탈이죠. 텅스텐. 아까 나왔던 알파 아이언. 이걸 우리가 페라이트라고 부른다고 2장의 끝 무렵에 배웠는데 알파 아이언이 BCC 구조예요. 그 외에도 뭐 탄탈륨, 몰리브데늄 많은 금속들이 BCC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크롬하고 텅스텐하고 철하고 원자의 사이즈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잖아요. 전자의 수도 틀리고. 그럼 구조는 이거예요.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틀린 데에다가 크롬을 갖다 놓으면 이게 크롬의 구조고 한 변의 길이가 철이 되면 철이 되고 텅스텐이면 텅스텐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틀리지만 저 모양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뭐예요? 원자가 아까 어디 닿아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그거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붙어 있나? 자, 아까는 이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붙어 있지 않죠? 한 변에서 두 개가 붙어 있나요? 이런 데 가서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3000% 빠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 A하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근데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닿아 있어요? 이 대각선이 닿아 있죠, 이게. 이쪽 코너에서부터 이쪽 코너. 주사위의 대각선 방향을 딱 보면 닿아 있죠. 그럼 대각선이 이 하나의 반경을 R이라고 하면 무슨 R? 2R? 4R이죠. 여기 R, 가운데 2R 해서 4R이에요. 4R이 뭐하고 같아요?
루트 3a랑 같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서 닿는가를 보고 그것이 한 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숙제를 한번 내줄 텐데 거기 보면은 그런 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여기다 레티스 포인트에다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점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이 옆에 있는 중심이 일로 들어오게 돼요. 뭐 밑에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심이라고 그래요. 채심 입방체. 그래서 모든 애톰은 아이덴티컬하고 the central atom is shaded differently only for ease of viewing이라는데 이걸 다른 색깔을 칠한 걸 내가 빨간색으로 다시 바꿨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 어쨌든 코오디네이션 넘버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옆에 붙어 있는 원자가 몇 개냐 했을 때 몇 개죠? 8개라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8개라고 그랬고 여기에 이제 한 유닛셀에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하고 틀리죠? 몇 개가 들어가 있죠? 한 유닛셀의 원자가 2개가 들어가 있죠. 원자가 가운데 하나 있고 그러면 아까 심플 큐빅을 보면은 가장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 가장 큰 공간이 어디 있을까 하면은 이 가운데 공간이 가장 클 거예요. 근데 BCC에서는 가운데 원자가 딱 있죠. 가장 큰 공간이 딴 데로 바뀌었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돼. 어디가 공간이 이런 가장 큰가? 왜 그러냐면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할 때 다른 원자들이 뭐 작은 원자들을 넣었을 때 확산하려면 공간이 있는 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심플 큐빅에서는 가운데가 크니까 이하면 큰 공간으로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기는 BCC에서는 일로 못 움직여요. 그럼 다른 공간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공간의 위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믹 패킹 팩터를 보면 아까 루트 3a죠. 루트 3a가 4라고 갔다가 이 관계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만 알게 되면은 그 다음은 쉬워요. A3승분의 3분의 4 파이 R3승이 2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충진율이 몇 프로가 나오냐 하면 아토믹 패킹 팩터가 몇 프로가 나올까 이 계산이. 여기 본처럼 68%가 나옵니다. 68%. 아까 몇 프로였죠? 심플 큐빅? 52%였어요. 그러니까 BCC가 되니까 더 치밀해졌죠. 68%를 채워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같은 무게라고 하면 심플 큐빅보다는 BCC가 덴시티가 어떨 것 같아요? 덴시티가 커지겠죠. 더 충진도가 크니까. 그만큼 공간이 32%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아까는 48%가 공간이었는데 32%로 줄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BCC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FCC, HCP 점점 어려워집니다. 구조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